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돌싱이 된 30대 여성이에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떡볶이가 요즘엔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서도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한국인인 저는 얼마 전까지 떡볶이를 먹지 않았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다시 떡볶이를 먹게 된 건 이혼을 하고부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는 직업으로 그 사람이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 시댁이 그랬어요. 장사를 하는 건 떡볶이 장사하는 저희 엄마나 식품회사를 하는 시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깔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는 한 치 앞도 모른 채 말이죠. 저희 엄마는 떡볶이 장사를 해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처음엔 리어카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셨죠. 제대로 된 가게가 아니라서 단속반이 나타나면 장사를 하다 말고 도망을 쳐야 했고요.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는 얇은 비닐 방풍천 하나에 의지의 장사를 해야 했고, 한여름엔 뜨겁게 달아오른 거리의 지열을 그대로 받으며 가스불 앞에서 장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장사를 멈출 수 없었던 건 어린 남매를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엄마의 그런 희생 덕분에 저와 동생은 대학 공부까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엄마한테 제가 효도는 못할 망정 가슴에 상처를 입히게 됐지 뭐예요. 바로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조금만 있었다면 그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지나고 보니 그간의 시간들이 너무나 한스럽게만 느껴지네요. 어린 시절 저는 여느 아이들처럼 떡볶이라면 사족을 못 썼어요. 한때 제 소원이 떡볶이집을 하는 거였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툭 하면 엄마한테 엄마도 떡볶이 장사를 하면 안 되냐고 떼를 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졌지 뭐예요. 제 바램과는 조금 다르게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엄마가 떡볶이 장사로 나섰거든요. 엄마가 처음부터 떡볶이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어린이 대공원에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거기서 떡볶이 판매를 맡게 되신 거였죠. 재료와 소스까지 본사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딱히 기술이 없었던 엄마도 쉽게 만들어 팔 수 있었어요. 벚꽃이 피는 봄이면 대공원을 찾은 가족들로 붐볐고 엄마의 떡볶이 부스는 다른 간식 부스보다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그곳에서 2년 넘게 떡볶이 장사를 해온 엄마는 그 장사에 자신이 생겼고 얼마 뒤 돈을 빌려 중고 포장마차를 구입했고 거리로 나가 본격적으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언젠가 제가 엄마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길거리 장사를 시작했냐고 물었더니 그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도 절실해서 창피함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새끼들이 당장 굶게 생겼는데 창피한 게 어딨어.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귀신? 강도? 아니야. 내 자식들이 굶는 거야. 세상에서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던 엄마를 지금처럼 단단하게 만든 건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었어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우리 남매는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있는 길거리 포장마차로 달려갔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일손도 돕고 손님이 끊긴 시간대는 동생과 양 옆으로 붙어 엄마 어깨를 주물러 드리곤 했어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엄마마저 우리 곁을 떠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욱 엄마 곁을 못 떠나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밥때가 되면 우리 남매는 팔고 남은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일부러 화를 내시며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닥달하셨어요. 그제야 우리 남매는 마지못해 책가방을 들쳐매고 집으로 향하곤 했어요. 엄마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하셨어요. 그러다 조그마한 가게를 차린 건 제가 중3이 되던 봄이었죠. 고작 테이블 3개를 놓을 수 있는 작은 가게로 안채엔 방과 화장실이 딸려있는 구조였어요.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개조해 남동생 방을 만들고 저랑 엄마는 한 방을 썼어요.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기 그지없는 공간이었겠지만 저희 가족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엄마가 더는 길에서 추위와 더위로 고생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도 그곳에서 엄마랑 남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가게 확장을 거듭해서 테이블도 10개 남짓 들어갈 정도로 커졌지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저희 가게였어요. 당시 대학교 3학년이던 저는 강의가 없는 날엔 엄마를 도와 가게 일을 하곤 했어요. 그날도 그랬죠. 일찌감치 떡볶이 한 판을 다 팔고 새로 끓이는데 정장 차림의 말끔한 남자가 가게 앞에서 서성대고 있지 뭐예요. 저는 손님인 줄 알고 밖에 대고 소리쳤어요. 손님, 떡볶이 5분이면 되니까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실래요? 그랬더니 남자가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실은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차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처에 영업 나왔다가 편의점 의자에 잠깐 가방을 뒀는데 누가 가져가서.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제 명함 드릴게요. 아참, 지갑이 가방에 있지? 낙심하는 그 표정을 보니 적어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휴대폰 번호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주고 싶지는 않으니 정 돈을 갚겠다면 가게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알겠다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다시 왔냐고 했더니 제가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빌려주신 10,000원에서 지하철비를 내도 좀 남을 것 같아서 떡볶이 좀 사 먹으려고요. 아까 5분 뒤면 떡볶이가 된다고 하셔서 5분 기다리다 왔습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천진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내 손을 떠난 10,000원은 그 남자 소유고 자기 돈 내고 먹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떡볶이 2,000원어치를 접시에 담아 주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개눈 감추듯 다 먹고는 1인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자는 차비를 뺀 2,000원만 남기곤 혼자 떡볶이를 8,000원어치나 먹고 갔어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네, 이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다급한 표정으로 돈을 빌려갔던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으러 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받을 생각은 없던 돈이라 돈 걱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2주가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엄마랑 가게 문을 닫고 안채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흔들더라고요. 당시에 남동생이 군대에 가 있어서 엄마랑 둘이 있던 터라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끝났다고 말을 했더니 돈 갚으러 왔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에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땀범벅이 돼서는 서 있더라고요. 건널목 너머에서 저희 가게 문이 닫히는 걸 보고 전력 질주를 해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진작 못 왔다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 작은 상자와 함께 건넸어요. 향수예요. 기내 면세점에서 샀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승무원 말로는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라던데. 돈 돌려주셨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제가 이걸 받을 이유는 없어요. 게다가 가격도 비싸 보이는데 전 공짜 안 좋아해요. 아, 공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떡볶이 좀 주세요. 향수 가격만큼 떡볶이로 받아갈게요. 안 그래도 공항에서 바로 오느라 아직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남자는 아예 자리까지 잡고 앉았어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시곤 웃으시며 얼른 만들어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남편은 앉은 자리에서 떡볶이를 3인분이나 먹고 갔어요. 그리고는 남은 떡볶이는 나중에 와서 먹겠다며 장부에 표시까지 하고 갔어요. 황당하긴 했지만 왠지 남편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남편이 먹은 그릇까지 뒷정리를 하고 안채로 들어오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저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깟 돈 10,000원 값자고 출장 갔다가 여기로 바로 왔겠니? 딴 마음이 있는 거지. 사람이 넉살도 있고 자신감도 있어 뵈는 게 나쁘진 않구나. 저런 사람이 사회감으로 들어오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이제 겨우 22이야. 그리고 난 저런 스타일 딱 질색이라고. 그러니까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 행동이 황당한 면이 있었지만 왠지 싫거나 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죠. 남편은 퇴근길에 들리기도 하고 가끔은 술을 한잔하고는 가게 문을 닫을 무렵에 오기도 했어요. 영업 접대를 하고 오느라 술을 좀 마셨다면서도 꼬박꼬박 떡볶이를 먹고 가더군요. 그렇게 2달에 걸쳐서 향수값만큼의 떡볶이를 먹은 남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찾아오지 않은 지 1달, 2달, 석 달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가게 옆 계단에 앉아있더라고요. 보고 싶었다면서 그동안 자기 생각 안 나더냐고 묻더군요.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기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죠. 내가 그쪽 생각을 왜 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하긴 푸릇푸릇한 여대생이 나 같은 늑다리 아저씨가 눈에나 차겠어요. 안 그래도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줄기차게 드나들면 혹시 눈길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역시나 꽝이었네요. 그동안 귀찮게 해서 미안했어요. 잘 있어요. 축 처진 어깨로 돌아서는 남편을 보니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처럼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와 길을 막고 섰어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이렇게 포기할 거예요? 그럼 제대로 고백도 안 하는 남자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고백하면 나 만나줄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순진했던 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목에 깁스라도 해버리고 싶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게 되었어요. 저보다 7살이 많았던 남편은 이남 1녀 중 장남으로 아버님이 경영하시는 조그마한 식재료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 그런지 직접 영업도 뛰고 바쁠 땐 배달도 겸하곤 했어요. 진작부터 장손인 남편한테 가업을 물려주기로 해서 그런지 3살 아래 시동생은 아버님 회사는 거들떠도 안 보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에 취직해 다니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1살 위로 독일에서 음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막내딸이라 그런가 집안 형편은 생각 않고 돈을 쓸 줄만 알았죠. 철없는 여동생 유학비 대느라 온 집안 식구들이 고생인데 말이에요. 남편과 연애를 하는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취업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집에 데려온 모양인데 시부모님께서
형제가 순서대로 가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하셨나 봐요. 이제 막 취직했는데 결혼 얘기 꺼내서 미안하지만 나 때문에 동생 녀석이 장가도 못 가고 기다리는 게 미안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 좀 서두르면 안 될까? 우리 집에선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몸만 오면 돼. 그런데도 안 될까? 시댁 상황이 안 됐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직장 생활해서 제 혼수는 제가 해가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고생해서 키워주셨는데 결혼 비용까지 엄마한테 짐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아직 학자금 대출도 다 못 갚은 처지라 결혼을 생각하는 건 무리였죠. 그래서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장 결혼은 힘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저 없는 사이 엄마 가게로 찾아가 그 얘기를 했지 뭐예요. 당연히 엄마는 결혼하라고 하셨죠. 세상에 어느 엄마가 돈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는 딸을 두고만 보겠어요. 엄마는 그동안 돈을 모아둔 통장을 제게 건네시며 그러시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엄마 없는 사람이야. 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디에 기댈 데도 없었어. 특히 결혼 준비할 때 혼자 예단 보러 다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엄마만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 딸은 나처럼 그런 상처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엄마 노릇 할 수 있게 해줘. 많이는 못 해줘도 이거면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야. 엄마의 설득에 저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저희 집과는 확실히 사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연애를 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남편 집에 와본 건 처음이었어요. 부모님을 뵌 것도 그렇고요. 남편을 통해 저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으셔서 그런지 아버님께선 딱히 별 말씀은 없으셨어요. 반면에 저를 보는 어머님의 시선은 곱지 않더라고요. 그래, 어머님이 떡볶이집을 하신다고? 남편도 없이 어머님이 힘드셨겠네. 우리가 작은 애 결혼만 아니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는데 어쩌겠어? 형보다 아우를 먼저 보낼 수도 없고. 다른 집들은 어쩌나 몰라도 우리 집은 좀 엄한 편이라 그러는 거니까 어머님께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려라. 날짜가 촉박해서 뭘 준비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 뭐 형편도 아는 마당에 뭐를 해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너희들 살 2층 채울 살림만 해오면 될 것 같은데 어떠니?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힘들면 미리 말하고.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시간도 없는데 상견 내가 뭐 필요하겠니? 그냥 식장에서 봐도 되지.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죠. 결혼 전에 서로 인사는 하셔야죠. 명훈이네 했던데 괜찮던데. 그냥 우리도 거기서 할게요. 예, 너 거기가 얼마나 비싼... 아니, 예약하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니? 게다가 아무나 예약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고. 사부인이 직접 예약했으니 가능했던 거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정상견례를 해야겠으면 니들이 마땅한 한정식집이라도 알아보렴. 그나저나 예식장을 구할 수 있겠니? 정 안 되면 요즘 그 뭐냐 스몰 웨딩? 식구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하는 것도 있다던데 그렇게 하는 건 어떠니? 도련님이 10월에 결혼식 날짜를 잡는 바람에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식을 올려야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달 정도밖에는 안 됐거든요. 게다가 한 해에 자식을 둘이나 보내면 주위에서 욕한다며 저희는 조촐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너희 집 친인척이 많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들어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예식장에서 크게 했다가 손님도 없이 휑하면 남들 보기도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잘 얘기해봐. 그깟 결혼식이 뭐가 중하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식구들끼리만 모여서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네 시어머니 말씀대로 우리가 친척도 별로 없고 올 사람은 없다만
그래도 명색이 결혼식인데 그렇게 초라하게 해서야 원. 엄마, 요즘은 스몰 웨딩이 대세야. 남들은 일부러 그렇게들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네? 엄마 앞에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솔직히 저도 속상하긴 했어요. 시간에 쫓겨 급하게 업체를 고르느라 웨딩 사진도 그렇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대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까지 그렇게 하게 되니 이럴 거 뭐하러 결혼식은 하나 싶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안 하면 모를까 결혼하기로 한 이상 상황에 맞춰 하는 수밖에요. 결국 삼청동에 있는 한정식집을 빌려 가족끼리 조촐하게 야외 웨딩을 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나중에 사진으로 보니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군요. 시댁 2층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어요. 제가 학자금 대출금도 갚아야 해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회사는 계속 다니기로 했고요. 어차피 살림은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하고 계셔서 눈치는 덜 보였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는 날이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른들을 모시고 사니까요. 원래 시집살이가 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몸도 몸이지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특히 어머님 때문에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주시더니 결혼하고부터는 아주 사람을 자기 집 종부리듯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툭하면 친정이 변변치 못해서 보고 배운 것도 없다며 타박이고 사사건건 친정 탓을 하셨죠.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건 꼭 사람들 앞에서 저희 친정 흉을 보시는 거예요. 특히 도우미 아주머니 앞에서 제 친정을 깎아내리는데 정말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얘 친정이 하도 없이 살아서 이런 건 먹어봤을지 모르겠네. 뭘 먹어봤어야 맛을 내지. 안 그래요 아줌마? 결혼은 급이 맞는 집끼리 해야 탈이 안 난다는데 어쩌다 우리 맏며느리를 근본 없는 집에서 데려와 이 고생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줌마가 딸이다 생각하고 쟤 좀 가르쳐줘요. 떡볶이나 팔던 친정엄마가 뭘 가르쳤겠어요. 꼴랑 소불고기 양념 재우면서도 니넨 친정애성 이런 거 해 먹어봤냐는 둥 헛소리를 하면 무시하는데 기가 막혔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았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저희 친정으로 화살이 수백 개는 날아드니까요. 결혼 전엔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던 남편은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냥 이 집 사람이더군요. 처음엔 그래도 제가 하소연하면 듣는 척은 해주더니 시간이 지나자 그나마도 듣기 싫다며 소리를 버럭 질러댔죠.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번 나한테 이러냐고. 나도 숨 좀 쉬자. 회사 일로도 힘든데 꼭 집에 와서까지 너한테 시달려야겠어? 네가 부족하니까 엄마 딴엔 딸처럼 가르치시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싫으면 네 친정 가서 배워 오든가. 제발 나 좀 들들 볶지 마.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살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난 이 사람 하나 믿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내 편이 아니라 그냥 이 집 아들이었거든요. 초나렛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부터 저는 더 무시를 당했어요. 동서는 공무원 집안 딸이었어요. 친정 아빠가 차관급 고위직 인사라서 시댁에서도 절절 매는 분위기였죠. 저 때는 처음부터 분가는 말도 꺼내지 않더니 동서는 순순히 분가를 시켜주더라고요. 어머님 말로는 집이 좁아 둘째는 분가를 시켰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집 살림 수준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동서와 저를 두고 시어머니의 차별은 노골적이었어요. 동서는 직장도 안 다니고 집안 살림만 하는데도 어머님은 명절이며 제사 때 일하는 저를 부리면 부렸지 동서한테는 일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주말에 도우미 아주머니랑 재래시장에 갔다가 떡볶이랑 순대를 사왔는데 마침 집에 와있던 동서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도 친정 엄마가 불량식품을 못 먹게 해서 길거리 떡볶이도 한번 못 먹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가 왜 불량식품이냐고 했더니 글쎄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제가 사온 떡볶이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뭐해요. 위생상태도 엉망인 길거리 음식이 불량식품이 아니면 뭐냐? 너네 친정에서 이런 걸 팔아먹고 살았나 몰라도 우리 집에선 이런 거 안 먹는다. 먹고 싶으면 네 친정에 가서 실컷 먹어. 이래서 수준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아줌마, 저거 냄새 안 나게 밖에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저런 거 들이지 말아요. 친정 수준이 그 모양이니 먹는 것도 딱 그 수준이지. 어머님은 저 보란듯이 소리를 치고는 동서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떡볶이를 보니 마치 제 신세를 보는 것 같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떡볶이를 입에도 안 댔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해가 지나던 어느 날이었죠. 하루는 시동생이 짐가방을 싸들고 왔더라고요. 딱 봐도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은 시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엄마,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왜 쪽팔리게 처가에 그런 부탁을 한 거냐고. 장인이 청탁받는 거 싫어한다고 말했잖아.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장인이랑 친지들한테까지 청탁을 해서 사람 꼴 우습게 만드냐고. 집사람이 이혼하재. 구질구질한 우리 집 때문에 주변에 얼굴 들고 살 수 없다고 헤어지재. 어려운 회사 사정 때문에 아버님이 동서 친정에 부탁을 했던 모양인데 그게 화근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저 역시 이혼을 하게 됐지 뭐예요. 어머님이 동서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동안 이 집에서 내 친정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결혼한 이후 저희 친정에선 명절이며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시댁에 선물을 보내왔는데 어머님은 매번 그걸 받기만 하곤 입을 닦았어요. 그건 참을 수 있는데 그래놓곤 동서 친정엔 매번 백화점에서 최고급 한우 세트를 사다가 보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집 사돈의 팔촌까지 오만 사람들한테 다 보내면서 제 친정엔 돼지고기 한 근 안 보내고 살았던 거죠. 정작 그 집에선 명절 선물 한 번 안 보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둘째 아들이 이혼을 당하게 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 요즘 니네 친정 살림이 폈다며? 큰애가 그러는데 네 동생이 가게 맡아하고부터 대박이 났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그렇게 잘 된대? 취업을 준비하던 남동생이 취업을 포기하고 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건 2년 전이었어요. 일반 떡볶이를 팔면서 동생이 개발한 튀김으로 세트 메뉴를 만들었는데 그게 히트를 치게 된 거였죠. 거기다 배달 위주로 판매 루트를 짠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배달 매출이 엄청 늘어서 직원도 더 구하고 곧 프랜차이즈로 확대할 예정이었죠.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던 엄마의 떡볶이 가게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거느린 사업체로 변하자 어머님도 저희 친정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였어요.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식재료나 품업체도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이럴 때 서로 돕고 살면 좀 좋아? 니네 친정도 우리가 도와주면 훨씬 일도 수월할 거고. 어머님, 지금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누굴 도와요?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도움받을 입장은 제 친정이 아니라 여기라고요. 물론 이 집이랑 거래할 일은 절대 없을 테지만요. 거래는 그간 공들인 동선애랑 하세요. 이날 이때까지 한우로 배하셨잖아요. 그 집 개새끼 먹일 소고기까지 해다 바쳤으면서 왜 도움은 우리 집에 바라세요? 한우는커녕 돼지 껍데기 한 번 보낸 적 없는 저희 집에 바라지 마세요. 언제는 불량식품 팔아먹고 사는 집이라고 빈정거리더니 불량식품 만드는 재료를 대시겠다고요? 어머님은 창피한 것도 모르세요?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시게?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염치까지 팔아드시면 안 되죠. 지난 2년간 저 이 집에서 온갖 눈치 받아가며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렇게 거지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랑은 수준 차이가 나서 더는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혼하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이 될 저한테 함부로 굴지 마시고 이혼남이 될 두 아들 걱정이나 하세요. 아셨어요? 뜻밖의 제 반격에 충격을 받은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벙찐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 길로 저는 이혼 서류를 남긴 채 짐을 싸들고 시댁을 나왔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친정으로 달려와 이혼은 안 된다며 울고불고 사정을 했지만 달라질 건 없었죠. 이미 내 남편이 아니라 일찍부터 그냥 남의 편이었던 인간을 더는 옆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저희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우리 부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댁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이미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집이며 땅까지 모두 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동안 여기저기에 청탁 뇌물을 바치느라 돈을 써댄 탓에 회생 불가 상태였죠. 거기다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철없는 딸내미 유학 자금까지 대느라 사채도 빌려 썼더군요. 결국 얼마 안 돼 전 시댁은 파산을 했고 사채 빚을 떠안은 채 야반 도주를 했어요. 어쩌면 이게 다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네요. 다시 뭉친 저희 식구 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번 돈으로 효도하고 살아야겠어요.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분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